원효대사, 네. 우리 한국인에게 가장 잘 알려진 고승인 원효대사의 삶과 판비랑면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비랑면은 여하튼 우리 원효대사는 우리가 모르는 것까지도 얘기가 많은데요. 우리가 서유기에 나오면 손오공과 같이 삼장법사 나오는데 그 삼장법사를 그냥 사정없이 논리적으로 깨뜨린 이런 건데, 하여튼 한국인에게 거의 알려지지 않은 이런 책까지 우리 김성철 교수님께서 또 다시 펴내시고, 하여튼 일반인들은 모르는 것까지 공부를 참 많이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김 교수님이 이제 원효의 판비랑론 책을 내셨는데, 원효대사는 이제 한국 불교 역사가 낳은 최고의 고승이시로 이제 일컬어지면서 이제 여속공주와 사랑을 하고 유학의 거장인 설총을 낳은 또 파괴를 해서 늘 주요 소설로 그려져 왔는데요. 원효대사의 파괴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죠. 파괴, 원효스님 파괴 뭐 너무나 유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원효스님이 우리나라 역사에서 최고의 고승이기 때문에 이제 도인이면은 그렇게 파괴 해도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또 그런 오해도 이제 있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근데 이제 저는 뭐 전혀 그 의미가 다릅니다. 원효스님의 파괴는요. 어떻게 생각하면은 제가 판비랑은 그 서문에 이제 판비랑은 처음 시작하는 그 책 번역하면서 앞에 첫 문장이 그 화광동진의 고유책으로 뭐 보살도를 살아가는 원효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화광동진, 그러니까 빛을 갖다가 다 이렇게 이제 지우고서 그 먼지와 함께 한다는 얘기입니다. 세속과 함께 한다는 얘기인데, 그 화광동진의 고육책은 자기를 괴롭혀서 목적을 성취한다. 이 뜻입니다. 아마 고육책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은 그 삼국지에 보면 적벽대전에서 이제 그 주유가 이제 오나라의 그 장군이죠. 총독. 이 조조의 엄청난 군사를 갖다가 이제 대항해야 되는데 도저히 병력이 상대가 안 되는데 그때 이제 장군 하나가 이제 계책을 내가지고 이제 자기가 거기 희생이 되겠다 이렇게 이제 나섭니다. 아마 그 이름이 황계 신복 주유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치 그 주유한테 굉장히 당한 것처럼, 그러니까 고문을 이제 당하고 이제 하는 모습을 갖다가 시연한 다음에 그때 몰래 간첩같이 와 있는 이제 주유의 부하들이 그걸 목격하게 만든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그 주유가 하도 자기를 괴롭혀가지고서 할 수 없이 조조한테 이제 자수하는 것을 그렇게 이제 계략을 꾸밉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나중에 조조가 그 얘기를 듣고서는 저거는 아니다. 그러니까 틀림없이 이제 어떤 강의일 것이다 하고서 그렇게 간파를 했는데 그 목격을 했던 그 첩자 둘이서 아니라고 거의 죽을 고생했다고 하니까는 그러면 맞겠다고 해서 이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귀순을 하면서 이제 그 어마어마한 배에다가 뭐 집단에다가 기름을 잔뜩 뿌린 다음에 드디어 이제 귀순하는 척을 하다가는 그 조조의 그 선단에다가 부딪혀가지고서 다 태워버리잖아요. 그게 고육책이에요. 그래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기를 죽을 희생까지 하는 거거든요. 근데 원효스님의 이 파괴가 고육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일반 민중교화를 위한, 백성교화를 위한 고육책. 우리가 지금의 불교하고 신라시대의 불교는 다르거든요. 신라시대의 불교는요, 왕과 귀족의 종교예요. 일반 민중은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 스님은요, 저 위에 있는 분들입니다. 감히 일반 사람들이 범접도 못하는. 왜냐하면은 뭐 진흥왕이든지 그 왕비든지 왕이든 나중에 다 출가 스님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불교를 최고의 그런 어떤 이 가치를 삼았던 이제 그런 시대였는데, 또 그 당시가 원효스님 당시가 전쟁기예요. 근데 원효스님 당시가 삼국 전쟁기인데 도처에 시체가 널려 있고 도처에 가족과 이별을 하고 이런 상황인데 아무도 의지할 데가 없고 다 전쟁에 동원되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상상을 한다면은. 그래서 이제 제 생각도 그렇고 실제 그 행적을 보면은 이게 맞겠구나 싶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일단 이제 요속궁의 파괴를 갖다 하는데 그게 우연이 아니고 그러니까 의도된 파괴예요. 왜냐면 그 전부터 계속 이제 어떤 그 이성과의 이제 어떤 성행위에 대해서 원효가 노래를 부르고 다닙니다. 누가 자루 없는 도끼를 갖다 주면은 내가 하늘을 깎을 기둥을 만들 텐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루 없는 도끼가 뭐 여성의 이제 어떤 그 생식기를 의미하고 이렇게 이제 해석합니다. 그랬더니 그거를 들은 그 태종 무열왕이 이제 보니까 여인을 원하는구나 해가지고 요속궁에 공주가 있었는데 이 전쟁, 백제와의 전투에서, 그러니까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홀로 된 과부 공주입니다. 그래서 젊은 청산과부.
그래서 이제 이 부하에게 얘기를 해갖고 이제 원효를 모셔오게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요석궁 옆에 있는 그 개천에 이제 원효가 이제 물에 빠져갖고 옷을 말려야 되니까 모시고 왔다가는 이제 그래서 그 다음에 설총을 낳게 됩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는 만약에 원효 스님이 이제 실제 무슨 어떤 이성에 대한 욕망이 있어가지고서 이제 그랬다면은요, 그냥 무열왕의 그런 사이로 들어앉았을 거예요. 그냥 떵떵거리고서 근데 한 며칠 만에 나와버리잖아요, 금방. 그냥 나옵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원효 스님이 왕따가 돼요, 신라 사회에서. 그 다음에 거지굴로 들어가요, 거지들. 그러니까 거지들이 보니까는 이 스님인데 파괴했거든요. 니나 내나 동급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표주박, 이제 어떤 그 큰 박인데 특이하게 생긴 박을 갖다가 두들기면서 그 무예가, 화엄경에 나오는 이제 이 어떤 구슬을 따가지고서 무예가, 그러니까 걸림이 없는 노래를 갖다 부르면서 전국을 돕니다. 이러면서 나무아미타비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하는. 그 당시 전쟁 때문에 도탄에 빠진 그런 이제 일반 백성들인데, 그래서 그 원효 때문에, 그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의 명호를 알게 되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있는지도 몰랐던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불교는 귀족만 알고 왕들만 아는 이제 그런 종교였는데, 전국에 이제 불교를 퍼뜨린, 그때 불교는 무슨 사상 불교가 아니고요. 그냥 의지하는, 그러니까 아미타불 같은 이제 그런 불교입니다. 그래서 제가 원효 스님이 그때 파괴는, 근데 파괴하자마자 금방 또 어떻게 해요? 속복으로 갈아입고, 그 다음에 스님의 명칭을 다 떼버립니다. 계급 다 뗀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본인의 이름도 바꿔요. 원효가 아니고 소성거사. 그러니까 작을 소자. 그 다음에 이제 성품 접사 써가지고 가장 근기가 낮은, 가장 밑바닥 인생의 거사다. 왜? 자기 파괴했기 때문에. 또 어떤 기록에는요, 소자에서 점 하나 빼가지고요, 복성거사라고 이제 그렇게 써있기도 해요, 복자. 그러니까 소보다도 더 밑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대중소에서 나는 밑바닥이다, 밑바닥 거사, 이러면서 이제 노래 부릅니다. 그러니까 거지든지 낄낄거리면서 원효랑 놀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불교를 전합니다. 그 바람에 지금 전국 사찰 보면은 뭐 남쪽만 하더라도 한 200군데가 다 원효가 창립한 사찰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보통 영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원효 스님이 아니고 성사라고 그렇죠.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학행불이, 그러니까 교학과 이제 학문과 공부와 그다음 실천이 둘이 아니었던, 그러니까 몸으로 실천했던 분이고, 원효의 삶을 보면은요, 그러니까 스님으로서의 삶보다도요, 거사로의 삶이 더 깁니다. 네, 훨씬 더. 인생 후반기, 요석궁 나온 다음부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태종 무효왕이 561년까지가 집권하기 때문에, 이제 한 6년인가 얼마 집권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에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이제 원효 스님이 661년까지 집권하는데, 원효 스님이 686년에 돌아가십니다. 686년. 그러니까 한 25년간은 이제 거사를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설총의 아버지로다가. 그래서 이제 그것은 이제 불교 경만 보시던 분이었는데, 또 그 당시에 진짜 그 최고의 엘리트 귀족만 알고 있던 불교였는데, 이제 그것을 일반 민중에게 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 얼굴에 먹칠을 하고서, 그 다음에 뛰어들어가고서 전한 분이 아닌가. 또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신라에서 백고자 법회가 열렸어요. 원효 스님 파괴 이후에. 근데 백고자 법회가 100명의 고수들을 초청해가지고서 법문하시게 하는 겁니다. 근데 원효는 딱 빼버립니다. 아까 신라 사회에서 원효는 왕따예요. 우리가 지금 원효책을 많이 알고 있는데 거의 많은 게 다 일본서 이제 들어온 겁니다. 일본서 발견된 겁니다. 여기서는 몇 개 안 남아 있었습니다. 완전히 왕따 스님. 그래서 고려 시대의 대각국사 의천, 이제 이 시대가 돼가지고서 겨우 화진국사에서 이제 그렇게 칭송하면서 옳게 모십니다. 근데 이제 신라 원효 스님 이후에는 약간 완전히 스님사에서 배척당한 이제 이런 스님이었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그래서 원효 스님이 일단 백고자 법회에서는 전혀 이제 배제시켰는데, 나중에 금강산매경이 처음에 이제 여기 한반도에 발견되고 나니까 그걸 대한법사가 순서를 맞춰놓은 다음에 이 주석을 붙이려는데 이걸 붙일 사람이 없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랬더니 이건 원효밖에 못한다. 그래서 원효한테 이제 의뢰하죠. 그랬더니 뭐라 했냐면은, 이 석가래가 필요할 때, 석가래 100개가 필요할 때는 나를 부르지 않더니 대들보가 필요하니까 나를 부르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얘기냐. 거기에 이제 다들 왕따 시켰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워낙 출중하기 때문에 비로소 내가 이제 역할할 때다 하면서 그 솥불 위에 올라타서 이렇게 쓰시잖아요. 그 솥불 위에서 아주 교만하게. 그래서 책상에서 앉아 쓰는 것도 아니고 주석을
그 소에 올라타가지고서는 이거 쑥 쌌다가 나중에 또 도난당해요. 아마 짐작하는데 너무나 훌륭하기 때문에 누군가 또 이제 어떤 그 알력이 있어가지고서 그 주석을 없앤 것 같습니다. 그때는 다시 기억을 되살려갖고 다시 쓰신 게 지금 남아있죠. 예. 그래서 원효 스님의 그 어떤 이 파괴는 그러니까 이제 다른 것보다도 파괴하자마자 승복을 벗으셨다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승복 입고서 파괴한 게, 그러니까 승복을 처음엔 입었었지만은 파괴하자마자 금방 본인 스스로 난 파괴했다, 승복 벗고 난 거사다 이게 중요합니다. 거사는 상관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혹시 승복 입고서 파괴한 거랑은 전혀 의미가 다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네요. 여하튼 우리의 그 원효대사 여섯공주의 사랑 얘기는 이광수부터 해가지고 예. 소설의 하여튼 주요 소설의 주요 인물로 늘 등장하시는데 하여튼 그 파괴의 그런 깊은 뜻 진짜 그때는 귀족불교 민중과 완전히 유리된 귀족불교 왕족불교이기 때문에 부처님이 있는 것도 모르고 일반 민중은 그러니까. 의지할 데도 없고 그 전쟁통에 그러니까 여하튼 신모연료가 들어가신 그런 의도된 행동이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말씀이죠. 참. 이제 원효의 논리는 타의 추정을 불허한다고 하는데요. 원효가 쓴 판비량론의 대표적인 논법은 뭡니까? 판비량론 이제 논법 가운데 가장 유명한 게 그러니까 현상에 대해서 비판한 그 논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삼장법사 현상이 동아시아 대륙에서 그 한족 가운데 최고의 천재다. 이런 분이에요. 그런데 그걸 그냥 다 제압하십니다. 근데 뭐냐면은 이제 현상 스님이 인도에 한 15년간 이제 유학 갔다 오시는데 인도에 가서 뭐 너무나 뛰어난 분이었기 때문에 이제 왕으로부터 존경도 받고 힌두교 왕을 불교도로 개종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인도에서 그 무차대회라는 데에서 그 누구든지 와서 이제 자기의 사상을 얘기하라 했는데 거기에다가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마음이 만들었다라는 일체 유심조를 논증하는 3단 논법을 딱 제시합니다. 현상 스님이 논리학에 정통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이걸 비판하라 했는데 아무도 인도에 어떤 논사도 비판 못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거 말고도 뭐 대승불설, 대승은 부처님 가르침이다. 이런 논법도 있었고요.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럼 이제 말하자면 무용담이요. 인도에서. 그래서 이제 동아시아에 다시 장안에 돌아와서 이제 그게 널리 퍼집니다. 인도에서 그렇게 훌륭한 일을 했다고. 근데 원효 스님이 보자마자 틀렸네. 그래서 그걸 갖다 오류에 빠뜨립니다. 근데 이제 어떤 오류냐 하면은 이제 전문 용어로 상위 결정의 오류에 빠져요. 상위. 그러니까 3단 논법을 제시했는데 이걸 상위 결정의 오류인데 상위가 뭐냐면 서로 모순된다. 그러니까 모순, 결정은 확고하다. 모순됨이 확고하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3단 논법을 만들었는데 어떤 주장이 뭐냐 하면은 모든 걸 마음이 만들었다. 이런 3단 논법이에요. 근데 원효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상 스님은 그러니까 바깥 사물도 다 마음이 만든 거다. 이런 3단 논법이에요. 또 원효 스님이 바깥 사물은 마음 바깥에 있다라는 3단 논법을 만들어서 보여줘요. 소승불교도는 이렇게 얘기할 거다. 그러니까 당신은 대승불교도 유식 모든 게 마음이다. 이걸 주장하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만들었지만은 소승 입장에서는 모든 걸 마음이 만든 게 아니고 바깥 사물은 물질은 바깥에 있다. 왜냐하면은 하면서 3단 논법을 이렇게 만들 수 있다. 그런데 논리적으로 모순이 없지 않냐? 당신도 이 자체는 모순이 없지 않냐? 그렇지만 상반된 결론이 나오는 두 가지 이 3단 논법이 만들어진다는 얘기를 그걸 불교 논리학에서 상위 결정의 오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모순된 게 서로 확고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예상치 못했던 데서 이 오류를 갖다가 만들어내가지고서 이제 그 현상 스님을 논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장안에 다 퍼져요. 그때 현상의 제자 규기가 가만히 안 있어요. 당장 원효에 대해서 또 공격을 해요. 그것도 원효라는 이름은 그 당시에 서로 싸울 때는요, 상대방 이름 거론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판비량을 연구하면서 규기책을 보다 보니까 그 현상의 3단 논법을 이 규기가 옹호하면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면서 하는데 원효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한번 비교해 봤어요. 누가 이겼나. 보니까는 원효가 승이에요. 규기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그거 말고도 규기가 틀린 게 많아요. 그래서 원효는 논리하고 학문의 관점에서 볼 경우에도 진짜 신비인물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나 할 정도로다가. 그래서 제가 뭐 여기서 얘기하려면은 여러분 기본 전문 용어 다 이해해야지 되고 뭐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하여간 간단히 얘기하면은 이제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3단 논법의 그 내용이 제가 뭐 써왔습니다. 제가 한번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현장 스님이 그 만든 3단 논법은 인도에 가서 이제 유명해진 이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승의의 차원에서 볼 때, 그러니까 주장, 승의의 차원에서 볼 때, 다시 말해 진리의 차원에서 볼 때, 그렇죠. 세속 말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물질 세계는 바깥 대상은 안식과 별개의 것이 아니다. 안식이 이제 안이비설신에 의해서 안식 눈에 보인 마음이에요. 일체 유심조할 때 눈에 보인 게 이제 마음 속에 있기 때문에 그걸 안식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깥 사물은 다 이 눈에 보인 마음에 들어가 있다. 별개의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그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 학파에서 인정하는 안근, 그 다음에 색법, 그 다음에 안식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만 안식이 들어가 있지 그 안에요. 있지만은 안개에는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안개. 그러니까 좀 안근인지 안개예요. 그러니까 바깥 사물은 눈에는 안 들어가요. 그렇지만 그 세 가지 그러니까 눈과 시각 대상과 그다음에 안식 여기엔 들어가요. 여기엔 들어가지만은 눈은 아니죠. 이게 이제 이유입니다. 그다음에 비유는 마치 안식과 같이 안식도 세 가지 속에 들어가거든요. 안식이 당연히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안근, 그다음에 색경, 바깥 대상. 그렇지만은 이제 눈에는 안 들어가죠. 안식은 안근이 아니고 안식이기 때문에 이게 현장의 3단 논법이에요. 어려운데 또 말이 이상한데 이거를 이제 하나하나 논리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틀렸나 맞나? 그래서 이제 계산해 보면은요 전혀 오류가 없어요. 이게요. 그랬더니 원효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해요. 그러니까 승의의 차원에서 볼 때, 다시 말해 이제 진리의 차원에서 볼 때는, 그러니까 누구나 인정하는 그런 그 대상 세계는 안식과 별개의 것이다. 아까는 현장은 들어가 있다는 얘기했잖아요. 오늘 이제 소승불교도 입장에서 한번 자기가 가정을 해가지고서 이 3단 논법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과 다르다, 바깥에 있다. 안식과. 우리 학파에서 인정하는 18개 가운데 처음에 세 가지, 안근, 색경, 안식계는 포함되지만, 당연히 이제 이 바깥 대상은 색격이기 때문에 포함되어 있죠, 세 개 중에는. 그렇지만은 안식에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마치 안근과 같이. 눈도 안근도 안식에는 포함 안 되거든요. 근데 이것도 소승불교 입장에서 볼 때는 약간 오류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만 몇 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말 딱 2개만 바꿔놨습니다. 근데 이게 아주 어렵습니다. 복잡하고. 근데 어쨌든 제가 이 논리 분석을 책에서 다 했는데, 요거 논리 분석만 제가 한 20-30페이지가 넘습니다. 요거 하나 분석만. 왜 승의에 있어서 왜 이걸 붙였는지, 그 다음에 우리 학파에서 인정하는 이걸 왜 붙였는지, 이걸 또 다 분석한 게 있는데, 제 분석이 아니고, 이 규기의 책에 보면 그게 다 나와요. 왜 이걸 붙였는지. 그랬더니 규기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비판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원효 논법이 잘못됐다고. 근데 제가 딱 이제 보니까 이 포함된다, 별개의 것이다. 이걸 규기는 같은 거로 봤어요. 이제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제 안근, 색경, 안식 이 세 가지가 다른 거예요. 근데 이 세 가지 모임 속에 들어가 있어요. 바깥 대상이요. 근데 이제 이 원효일 경우에는요, 이제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 규기 같은 경우에는 바깥 대상이 안식에 들어간 게, 그러니까 외재적 관계, 그걸 external relation, 서로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떨어져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뭘 바라볼 때 바깥 사물하고 뭐 눈하고 이 떨어져 있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원효는 internal relation, 그걸 내재적 관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의해 가지고서 이제 원효가 얘기한 건데, 규기가 오해를 해가지고서 잘못 반박했다. 하간 그냥 결론은요, 어렵다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 원효가 맞구나 하고 결론 내렸는데, 이걸 제가 나중에 누구한테 들었습니다. 제가 요 내용을 갖다가 옛날 불교학 결집대라고 해서 이제 불교학회에서 한 3번을 국제학술을 연 게 있어요. 우리나라 주도로 해갖고. 그때 독일학자들이 왔다가 또 이쪽 전공한 사람이 있나 봅니다. 어떤 우리 이 불교학자한테 경주에 같이 이제 여행을 왔는데, 이분들 경주 관광시켜 주려고. 그랬더니 경주 캠퍼스 얘기를 하니까 제 얘기를 하면서 이거 읽었다고 하면서, 제가 이거 영어 번역돼 있었거든요. 이 분석이 맞는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하간 파비랑론 제가 쓴 게 2003년, 한 20년 전에 쓴 겁니다. 근데 승량도 마찬가지예요. 쓰고 나면은 한 20년 지나면은 그다음부터 조금씩 사람들이 이렇게 화제를 삼기 시작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 원효의 이런 이렇게 이 현장 비판이 논리적으로 전혀 하자가 없고,
또 원효의 이런 논리학에 대한 어떤 그 정통한 면을 보고서요. 이 당나라 스님들이 그 당시에 이제 이 해동을 향해 가지고서 그러니까 절을 올렸다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효의 별명이 뭐냐면요. 원효의 별명이 이 당나라에서 해동의 진나. 진나가 불교 논리학의 인도네에서 창설자예요. 아하. 대가 그러니까 최고의. 그러니까 처음 이 디그나가 닉나가 진나는데 불교 그러니까 논리학을 불교적으로 개작을 한 최초의 인물이 디그나가입니다. 아주 위대한 인물입니다. 근데 해동에 디그나가가 다시 환생을 했다. 아하. 그래서 원효의 별명이요. 진나의 후신이에요. 아하. 이제 신라인의 몸으로 다시 태어났다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그래서 원효 스님의 특징은 여러 가지 얘기합니다. 원효의 뭐 일심사상. 근데 제가 볼 때는 일심사상은 원효 스님이 아니에요. 그건 대승 기신론 사상이에요. 일심이 기신론 용어인데 그걸 주석한 분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원효가 누군지 볼 때는요, 우리가 다시 봐야 돼요. 아하.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아주 논리학이 뛰어난 분이에요. 논리학에.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건 이제 판비랑론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얘기할 게 원효 스님에 대해서 보통 화쟁국사, 그러니까 논쟁을 다 이렇게 조화시켰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판비랑론은 논쟁국사예요. 그래서 그냥 화쟁이 이것도 좋다 저것도 좋다가 아니고요. 치열한 비판의식의 토대 위에서의 화쟁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더 얘기한다면은 논쟁과 화쟁을 자유자재로 한 분. 이분이 원효입니다. 네. 참 신비한 인물이네요. 네. 그러니까 중국 역사상 한족에서 그 한 명의 천재를 꼽으라면 우리가 서유기에 나오는 그 현장급사를 꼽는데 그 사람을 완전히 논리로 깨버린 우리 원효대사니까. 예. 그리고 이것만이 아니고 판비랑은 전체가 다 현장의 학문에 대한 비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만 소개했고 지금 뭐 이제 네, 논법이 지금 남아있는 것만 해도 한 6분의 1 정도가 판비랑론이 남아있습니다. 그 문장이. 근데 하나하나가 현장의 새로운 불교. 다 잘못되다는 걸 비판하는 겁니다. 그걸 본인의 솜씨를 자랑하고 논리학에 대한 솜씨를 자랑합니다. 참 놀라운 분이에요. 그 판비란이나 이런 걸 이제 원효 스님의 저작을 통해서 보면은 원효의 인품은 어떻습니까? 뭐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약간 자긍심이 보통이 아닙니다. 자긍심. 내가 최고다. 근데 이제 교만심이 아니고요. 부처님이 그러신 분이에요. 나는 여자다. 있는 그대로 실효자다. 진실 말하는 사람이고 나는 있는 그대로 말하는 사람이고 난 진실효자고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건 진짜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사람이 잘난 척하면 잘난 척가 돼요. 그렇죠. 그런데 원래 잘난 사람이 그냥 그러면 그런 이게 용납을 안 해요. 이제 웬만큼 진짜 그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사람들이 뭐 이름을 날리고 할 경우에 이렇게 보고서는 틀렸구나 한 다음에. 그래서 아까 그 말씀드렸듯이 이 석가래가 필요할 때는 나를 쓰지 않더니 대들보가 필요하니까 나를 부르구나. 이제 그 금강산맥경 수석할 때. 그 다음에 논리적으로 너무나 탁월한 분이었고 또 하나 얘기할 게 창의적인 분이에요. 남의 거 절대 흉내 안 냅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약간 보면은요, 예술가도 그렇고 사상가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런 어떤 독보적인 분들은 항상 창의적이에요. 제가 이제 권진교도 얘기했지만은 권진교 작품 중에도 보면은 보살상이 있는데 불상이 있는데 고려불 철불 갖고서 이제 몸을 같이 흉내냈습니다. 근데 머리에다가는 보살관을 얹혀놨어요. 또 보살상을 만들었는데 머리는 육개가 있어가지고 불상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 현대 비평가들이 이거는 뭐 불교 어떤 의식을 모르고 불교 이제 어떤 격식을 근데 그게 아니고 제가 이제 이 작품 해보니까 느낌에 예술가는요 용납을 못해요. 같은 거를 불모랑 다릅니다. 불모는 그대로 있는 그 모사하는 거 아니에요. 항상 튀어나가는데 원효 스님이 이 반야경 같은 경우에도요 원효 스님이 따로 불러요. 반야경 이렇게 안 불러요. 그러니까 대반야경을 대해도경 그러니까 저술 중에 대해도경 종요가 있습니다. 원효 스님만 쓰는 말이에요. 반야가 지혜거든요. 그러니까 대지도론, 그러니까 지혜인데 그 중에 대지도론 할 때는 지를 썼는데 반야를. 원효는 또 지자도 안 써요. 대해를 씁니다. 그 다음에 건널도자가 바람이 있다거든요. 이걸 또 도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대해도경 해도 말이 됩니다. 그게 반야 바람이 있다경, 종요, 썸머리 이런 뜻인데 근데 그것만이 아니고 다른 문헌에서, 그러니까 저술에도 이렇게 보면은요, 항상 남이 했던 걸 수정하는 게 없습니다. 꼭 본인이 머리 굴려갖고, 그 다음에 새롭게 말을 갖다 만들어갖고서 비우든지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제가 농담같이 이 원효 스님 책을 보다 보면은 원효 스님 머리 굴리는 소리 들립니다. 실제 살아있는 사람처럼. 그러니까 요새 조금 제가 죄송하지만 속된 말을 하겠습니다.
진짜 짱구구나. 진짜 보통 이렇게 새롭게 그렇게 이 디자인을 하고 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개성파에다가 창의적이고, 그다음에 남이 뭐 하는 거 용납하지 못하고 가장 본인이 최고고, 그런 식의 어떤 마음 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대자비신, 거지군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화엄경을 210자로 요약하는 의상조사도 뭐 엄청난 천재인데. 그럼요. 대단한 이제 분입니다. 그분은 이제 중국 가수도 중국에서도 하여튼 그분이 하여튼 법을 이은 그 화엄이에요. 법을 이으신 분 아닙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회동 화엄 그래서 이제 법을 읽고 와서 이제 회동 화엄을 이으신 분인데. 네. 하여튼 그 설화에서도 보듯이 이분은 이제 5년은 안 간 이유가 뭐 설화상에는 뭐 해골을 마시고 이제 깨달음을 얻어서 이제 그랬다고 그러는데, 굉장한 어떤 뭐 이미 하여튼 다 그 어떤 중국의 어떤 중국 천하의 세계를 어떤 꿰뚫어 보고 넘어설 수 있는 어떤 경지를 열 어떤 자신감을 그때부터 했다고 그러니까 학문의 수준을 다 본 겁니다. 학문의 그러니까요. 수준을. 네. 특히 현상에 대해서.